okay, Pug. We have like 1.5 more to go. I know it's hard. Okay. Pug. Pug, you have to stop. It's okay. Pug. Pug. Chill. Okay.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투표, 선거일이어서 교수님이 녹화를 해서 녹화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해야 되는 수업 내용은 몇 페이지죠? 9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9페이지에 보면 인위성 장애가 있습니다. 인위성 장애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공부 다 했죠?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첫 번째 어떤 증상장애가 나왔더라? 신체 증상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불안장애 있었고 세 번째는 전환장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신체 증상장애는 증상이 있는 경우 우리가 임상적으로 병리적 소견이 유무와 상관없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 신체 증상 장애로 진단 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불안장애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이 있으나 신체적 증상이 없어도 질병불안장애로 진단을 내려준다. 있으면 당연히 질병불안장애로 내려주지만 걱정이 더하게 되어 있다면 질병불안장애로 진단 내린다. 알겠죠? 증상만 있으면 신체 증상장애, 그 다음에 증상 플러스 불안이 있다. 감정, 정서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질병불안장애. 전환장애는 뭐였죠? 컨버전 디소더는 기능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 팔에 마비가 온 경우에 그럴 때는 컨버전 디소더로 진단 내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으로 인위성 장애라고 해서 팍티셔스 디소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몇몇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꾀병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꾀병은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병원 가자, 주사 하나 맞자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이제 다 나았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거는 꾀병이다. 그런데 인위성 장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꾀병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지만 네 번째 줄에 반면 신체 증상 관련 장애 환자는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죠? 이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인위성 장애는 오로지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때 발생하는 것이 인위성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관심을 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스스로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봤나요? 손목을 이렇게 척척척척 그어가지고 막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 물론 그 친구들이 관심만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우리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관심을 받고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만큼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 용어로 잘 알려진 용어가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민하우젠 증후군. 자,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병이나 상해를 입힐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하우젠이라는 독일인가 영국인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너무나 투철한 어떤 그 군대 정신으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고 이렇게 포로들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보기 위해서 민하우젠이라는 장군이 너무나 그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뭔가 과장되게 표현하고 의도적으로 뭔가 해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쭉 내려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좀 해보. 그 중간에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2018년도에 교토, 일본의 교토라는 곳에서 막 아이가 막 이게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저 아이 큰일 났다. 피를 왜 토하지? 이렇게 막 관심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SNS와 블로그를 막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막 피를 막 토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간호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 세상에 저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데 아이가 저렇게 어린 아이가 막 피를 토하고 있으니 엄마가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어머니 힘내세요. 세상에 아이가 어떤 병이 걸렸길래 그렇게 피를 토하고 있나요? 어머니 너무 힘들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관심을 막 가져주고 또 막 돈도 막 보내주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선물 막 보내주고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를 잘 돌보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영웅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한 엄마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피를 토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에게 막 그 무슨 피 어디 뭐 동물의 피인지 생선의 피인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피를 막 먹인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이 아이가 먹기 싫으니까 막 토했던 그런 거를 막 찍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가 너무 힘든 상황으로 놓여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엄마가 민하우젠 증후군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의 사례로는요, 2018년도, 같은 해네요. 한국의 사례로 2018년도에, 부민병원, 부산에 있는 부민병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광대학교 병원, 고신대학교 병원, 이런 데서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에서는 55세 여성인데요. 이분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 관절이었나? 이제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좀 퇴원을 했는데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또 한쪽 나머지 무릎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무릎이 아파서 안 되겠어. 여기도 수술해 주세요 해가지고 양쪽 보스니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막 팔목도 안 좋다 해가지고 또 팔꿈치인가 팔목인가 또 수술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또 관절염 수술도 막 또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안 좋아가지고 또 발목도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3회 13번의 수술을 시행한 55세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수술을 계속 했나라고 이제 하는 걸 살펴봤더니 중요한 거는 관절 수술을 하는데 관절에 문제가 없었어요. 없는데 이분이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막 아프다고 호소해서
아프다고 하니까 막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최근에 2018년도에 민하우젠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우리 여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포타슘을 막 먹인 다음에 사망, 그러니까 아주 그 응급 상황, 이머전시 상황을 만든 거죠. 만들어 놓고 내가 CPR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다 민하우젠 증후군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하나, 둘, 넷, 여섯 중간에 쭉 내려오면 한 세 번째 패러그랩에 DSM-IV-TR, 그러니까 예전 진단 기준이죠. 거기서는 인위성 장애는 신체형 장애와는 별도로 의학적 진단이었으나 지금은 신체 증상 관련 장애의 하위 진단으로 포함되었다라고 해서 진단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진단명은 페이지 21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218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218페이지 위에 보면은 DSM-4 IV-TR이 있고요. DSM-5가 있죠. 그래서 DSM-5인데 이것도 DSM-5 이렇게 숫자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최근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신체형 장애와 인위성 장애로 진단 내려졌던 의학적 진단을 지금 현재 뭐라고 진단 내린다?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그래서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라고 다 진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하위 진단이었던 신체 화장애, 건강염려증, 통증, 전환장애, 신체 이형장애, 이거는 몸에 이상한 뼈나 새로운 어떤 그 살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체 이형 장애를 다 이렇게 진단명을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SM-5에서는 요런 하위 진단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단 내린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어떤 장애에 들어간다? 인위성 장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질환은 어떻게 나누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인위성 장애까지 진단 내려졌고 나머지는 주요 질환으로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전반적인 어떤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정신 어떤 장애를 다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신생리장애다 이렇게 진단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정신생리장애는 어떤 이유가 뭐다? 억압된 정서적 갈등이 원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신체적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체 기관의 조직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거냐 하면은, 문제는 없는데 몸이 자꾸 가려운 거예요, 손이. 가려워서 막 계속 긁어요. 긁으면은 막, 피가 나고 또 딱지가 않고 이렇게 막 스카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약을 바르고, 왜? 주변의 사람들에서 관심에 의해서 막 약을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 그 부위를 또 막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부분에 내 피부가 아닌 다른 피부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기관의 조직학적으로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게 뭐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뭐 귀가 될 수도 있고 뭐 턱에 있는 어떤 조직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불안 때문에 계속 막 이렇게 살을 만진다. 이러면 여기가 뭐 퉁퉁 붓거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조직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장애를 말합니다. 이 기본 원인은 다 뭐다? 억압된 정서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다 정신생리장애로 말한다. 밑에 줄에 심리적 요소가 신체적 조건에 영향을 미쳐서 신체 질환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밑에 정신생리적 자율신경계 및 내장기관의 장애라고 옛날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말한다? 정신생리장애라고 말한다. 그래서 psychological, 정신 팩터가 원인이 되어서 affecting, 감정과 정서의 medical, 내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장애를 말한다. 그래서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medical condition이라고 해서 정신, 생리,
장애라 진단 내린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장애 중에는 많은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소화기계 장애, 두 번째 호흡기계 장애, 세 번째는 순환기계 장애, 네 번째는 내분기계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계 장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있죠. 배가 아파요, 위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위가 아파요, 뭐 먹으면 더부룩해요 하는 거죠. 그게 다 소화기계 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로는 소화기계 장애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정서적 갈등이 위장계통에 작용하는 것을 말하여 이것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이 장애 안에는 뭐가 있다? 소화성 궤양, 궤양성 대장염, 신경성 식욕부진증, 아노렉시아 너볼사죠. 그 다음에 비만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소화기계 장애, 정신생리장애 들어갑니다. 소화성 궤양에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신역동의 원인은 뭐다? 구강기 욕구와 좌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제일 처음에 에릭슨이 그 다 요소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1세에서 0세에서 1세에 해당되는 게 구강기잖아요. 그 구강기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 소화기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본 거죠. 210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소화성 궤양이 많이 발생한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한다? 내외과적 치료가 우선이고 정신치료는 환자의 갈등을 이해하고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호다. 이렇게 보겠죠. 두 번째 나타나는 소화기계 장애는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대장의 1차적인 점막 조직에 궤양이 생겨서 생기는 만성적인 경과를 갖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원인은 뭐다? 정서적 원인이다. 그래서 정서적 요인이 증상을 유발해서 또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궤양이라고 하잖아요. 얼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다. 이유는 중요한 인물의 상실이나 배신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거는 수주가 지난 다음에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정신역동적으로는 뭐다? 구강기와 항문기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고요. 그때 성격이 고착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뭐다? 내과적인 치료가 우선이다. 일단 우리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질병 치료가 우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노렉시아 너보사, 신경성 식욕부진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대개 지적 수준이 높고 내성적이며 이기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부진, 음식을 혐오하기도 하면서 체중이 감소되고요. 기초대사량이 저하되고 무월경, 탈모, 악액질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카케시아라고 해서 악액질은 입 안에 뭔가 먹지를 않아가지고 허옇게 백태 같은 게 끼어서 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뱉어낼 때 그 하얀 어떤 그걸 뭐라 하죠? 하얀 어떤 백태 같은 것들이 꽉 끼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예, 그거를 악액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특징적인 신체적 증상을 보이더라. 밑에 줄에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보이는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주 특징입니다.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노렉시아 너볼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고 그 요리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함께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발 연령은 10대 후반, 그때 우리 사춘기 가기 직전이죠. 사춘기적인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외향이나 외모가 잘 보이는 것에 민감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사춘기 소녀들에게 많다. 30대 이후에는 발병이 거의 드물고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래서 아노렉시아 너볼사는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5에서 15% 정도가 사망률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신력
역동적으로는 어떤 적개심이, 모녀 간의 적개심이 있고 또는 의존적 갈등을 보이면서 어머니 역시 과보호,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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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뭐 씻어라, 뭐 약하다, 뭐 이렇게 막 계속 과잉보호하는 성향을 많이 가진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강박적인 면이 많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강박적이면 자녀도 강박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비만을 유욕, 이렇게 먹는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성적인 유혹과 관련시키거나 가냘품 또는 청순함 이런 거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야위인 거를 떠나서 너무 우리 먹고 토하고서 뼈만 남은 사람들을 가냘프다, 청순하다 이렇게 우리가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있는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가냘프고 청순하다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체중을 줄임으로써 소화적 의존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야위고 어리고 청순하고 호리호리하니 이렇게 뭐 가냘프고 여성스럽고 막 이렇게 우리가 동일시 시키기 때문에 막 관심을 막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존 상태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발 요인은요, 내적인 갈등, 그 다음에 성격인 기질,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자아 개념과 가족관계와 상호작용, 과거의 경험, 그런 예전의 의존심 이런 것들과 무력감을 자아내는 현재 상황 등이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아노렉시아 너버사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왜곡된 신체 상이 문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간호해야 되나?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해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못된 왜곡된 그 신체 상을 바로잡아주는 인지치료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다. 먹었을 때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좀 살이 좀 쪘을 때 아주 칭찬해주고 그렇게 지지치료를 통해서 이 인지를 잘못된 인지를 왜곡된 인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간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신생리장애 에서는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은 밑에 줄에 표준 체중의 20% 이상을 초과할 때 내려집니다. 표준 체중 BMI 구하는 건 알 수 있죠. 유전적 소인이 크지만 왜? 유전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비만 세포가 커져 있으면 나중에 중간에 그 비만 세포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때 다시 이 비만 세포가 커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조금 크긴 하지만 정서적 흥분에 의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거나 뭐 친구랑 싸웠거나 성적이 안 좋거나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풀죠? 다 먹잖아요. 그죠? 또는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막 매운 거 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고 나면은 우리 오늘 운동했으니까 뭐 먹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반사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피로에 의해서 막 과식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밑에 줄에 20대에서보다 50대에서 2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원인으로는 유전, 그 다음에 내분비계 장애와 관련이 있다. 정신역동적으로도 부모가 과보호하기 때문에 막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게 잘 먹네, 아이고 복스럽네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와 내가 잘 먹는 게 잘하는 거구나. 내가 잘 먹고 튼튼하게 막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호 때문에 독립심과 자존감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음식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음식이 사랑으로 상징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과식은 한편으로는 과식은 증오의 상징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니한테 복수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왜곡된 신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비만이 되면 우리가 너무 살이 오베시티하게 찌면 숨쉬기도 힘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어이구 살이 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막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계속 우울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요, 강제적으로 식이요법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신치료, 교수님 얘기했죠? 인지적 정신치료.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장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장절제술, 그 다음에 입맛을 떨어뜨리는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하게 아까 아노렉시아 너볼사처럼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너무 오베시티에서 20% 이상이 되어서 막 우리가 숨쉬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페타민이나 페니틸아민 이런 걸 쓰기도 하지만 이런 자극제들은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 슬라이드 뒤에다가 아노렉시아 너블사와 인지적 왜곡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 슬라이드는 넘겨버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교수님 나중에 슬라이드 보면서 또 설명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장애는 호흡기계 장애입니다. 자, 호흡기계 장애는 첫 번째로 과호흡과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다?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막 숨쉬기 힘들어져요. 우리 막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막 팔피테이션 있고 심장이 박동이 팍팍팍팍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호흡하게 되죠.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심계항진, 어지러움증, 감각 이상, 졸도, 심하면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에 과민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과호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감신경계의 반응으로 눈이 커지고 땀이 식은땀이 나고 심계항진 막 뛰고 심계항진이 있으면서 계속 하이퍼 벤틸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과호흡을 하게 되니까 손발이 저리고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의해서 두 번째는 기관지 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마가 일어날 수 있죠. 자, 보통은 기본적으로 아스마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죠?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스마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이러한 비슷한 경험으로 알레르기가 있었을 때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유사 물질이 비슷한 물질만 있어도 조건이 자극이 되어서 아스마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화된 자극에 의해서 기관지에 협착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스마 증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 면역기능 감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호흡기계 장애 중에서 과호흡과 기관지 천식, 여기서 아스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신역동적으로는 보통 어머니에 대한 상실을 할까봐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 아스마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천식은 어머니를 향한 울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픈 말이죠. 어머니를 상실하거나 또는 어머니가 분리되거나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될 때는 막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슬프잖아요. 그래서 막 울다가 그 숨쉬기 힘든 경험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스마의 어떤 그 기관지계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적인 유혹, 경쟁의식, 적개심 등이 그런 충동이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급성 천식 발작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환자는 막 살려달라,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숨을 못 쉬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불안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매달리고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증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존하는 욕구는 더욱 충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증상을 보이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막 싸우다가도 야, 니 괜찮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 발작을 하면 그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호흡기계 장애 두 번째 아스마의 특징이다. 자, 세 번째 순환기계 장애로는요. 첫 번째 관상동맥성 심장병하고 두 번째 고혈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성 심장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족력, 당뇨병, 흡연, 그 다음에 고혈압, 높은 지질, 혈중치와 같은 어떤 질환과 A형 성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형 성격은요, 좀 완고하고 좀 강박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융통성이 없고 약간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요. 공격성과 야망, 경쟁적 욕구와 습관이 조급증,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다는 거를. 그래서 조급증이 생기게 되면서 동일 연령의 어떤 일반인들보다는 2배 높게 관상동맥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좀 특히 더 주의해야 돼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뒤로 올라가는 관상동맥 질환이 생겨서 고혈압, 머리 빡 이렇게 아이고 뒷골이야 이렇게 하는 증상을 A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A형 성격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고혈압인데요. 내적 긴장이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어떤 그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는 그 다음 면접 순서가 내다 이러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혈압재면은 아주 하이퍼 텐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긴장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고요. 성격적 특징으로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상냥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공격성, 증오심, 그 다음에 내가 이기고자 하는 어떤 이기심, 내가 저 아이를 꼭 이겨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쟁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권위자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강박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억압된 분노 때문이다라고 알렉산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지지적 정신치료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와 정신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 이완요법, 약물치료 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내분비계 장애입니다. 내분비계 장애에서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당뇨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특정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심한 감정적인 충격 또는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율신경계가 과잉 활동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증상은 하이퍼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행동이 막 증가하고요. 막 예민하고 막 떨고요. 막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는 어떤 상태 이런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전, 불안, 긴장, 우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막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유포르해집니다. 다행이다. 괜찮아. 막 이런 어떤 증상을 보입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주증상이죠. 그래서 두려움, 긴장, 우울 이런 것들 보일 수 있고요. 역동은 어머니에게 의존적으로 집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네. 나를 사랑하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 바뀌었네. 이렇게 될 때 내 사랑이 위협당한다라고 느낄 때 가상, 슈도로 독립성을 보인다고 말할 때 내가 독립성을 보이고자 할 때 발병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즉 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의심스러울 때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뇨병은요,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포도당 대사나 케톤체 생성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즉, 우리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소화가 돼버리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케톤체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바이올로직하게 내분비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당뇨병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대사체나 케톤체 생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당뇨병이다. 예로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오늘 뭐 했지? 좌절감을 맛보거나 또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이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낄 때 발병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과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전적 소인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기간의 내과적 치료 과정에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요. 모든 질환의 마지막에는 모두 정신과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가끔 나타나는 우울이나 자살 기도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후유증의 하나인 그래서 당뇨병을 앓거나 약을 먹는 어떤 내분비계 장애 환자들은 성기능 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능이 부전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슈사이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피부계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피부계는
제가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아노렉시아 너볼사인 경우인데요. 너무 이분이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그죠? 청순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노렉시아 너블사는요, 실제로 체중이 많이 안 나가요. 실제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보는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막 뼈도 있고 그죠?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인식한다고요?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본인은 거울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실제 모습은 이런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환이다. 그죠? 내 모습은 이런데 거울에는 내 모습이 이렇게 비친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 왜곡된 신체 상해인 첫 번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피부계 장애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세 번째 줄에 감정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증상은 소양증, 아까 교수님 뭐라 했죠? 긁는 거라고 했죠? 소양증. 그 다음에 다한증, 땀이 많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정면증이라고 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그 다음에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원형 탈모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나도 모르게 원형 탈모를 경험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것들은 다 스트레스 정신과적인 원인이 문제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장애로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와 요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는 가족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면역학적인 이상이 있을 때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원인인데 정신역동적으로는 억압된 분노와 부정, 디나이얼이 방어기전이 발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치료는 다 지지적 정신치료와 휴식, 운동,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통은 요추해기,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이 되거나 골절되거나 근육 좌상을 입거나 심리적 스트레스 있을 때 악화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요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비도 오고 학교 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막 폭풍같이 쏟아질 때 막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요통, 두통, 우리 생리통 막 계속 근육통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근육 좌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진통제 이외에 항불안제를 먹으면 근육 이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완요법과 바이오 피드백, 약물 치료가 치료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신신경계 장애라고 해서 신체 상장애, 바디 이미지 디소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신체를 지각함에 있어서 유아기에 자신의 신체 부분들을 발견하는 여러 감각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신체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손가락이네, 이거 코네, 이거 얼굴이네, 이거 뭐 가슴이네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 운동 감각이나 시각이나 촉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관에 의해서 대뇌피질에 전달됐을 때 그 여러 감각적 인식이 잘못된 인식으로 지각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인식으로 지각하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에 정신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 내에서의 경험이나 부모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적 요소가 첨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이쁜 코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장난친다고 아이고 찌질해. 코는 아빠 닮아가지고 코가 삐뚤어졌네. 아빠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으니까 네가 아빠 코 닮았는데 네 코도 삐뚤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또 어느 날에는 너 코가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가 아빠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었더니 아빠 코는 삐뚤어졌는데 내가 아빠 코를 닮았다고? 그럼 내 코가 삐뚤어졌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봤을 때 코는 말짱한데 나는 신체상을 내 코는 삐뚤어졌다라고 인지하고 지각하고 그거를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가족력이 있거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코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증상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이제 간호사 간호 행위를 할 때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물론 그분은 스키조프레니아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위가 다 썩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망상이 들어가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 코는 삐뚤어져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를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코가 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코가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하면서 코를 자꾸 가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입이 비뚤어졌어요. 난 입이 이상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체상,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는 것은 가족력과 정신과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바디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부모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고착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통 있습니다. 두통은 첫 번째 미그레인, 편두통하고 텐전 헤드에이크라고 해서 긴장하면 생기는 두통, 긴장성 두통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대뇌, 동맥, 혈관의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밑에 증상은요, 동반되기도 하는데 오심굿도, 홍조, 부종, 눈물, 비점막의 종창, 편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너무 아프다 보니까 시력장애 있을 수 있고요. 기타 감각장애나 운동성 기능장애가 선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죠. 가족력이 있고요. 병전 성격은요. 계속 A형이 나옵니다. 강박적인 성형, 완고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야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뭘 하나를 잘못하고 나면 그거를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럴 때는 막 머리가 아픕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심 선언을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런 성격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정신역동적 원인으로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억압된 성적 욕구 관련된 불안, 분노, 우울 때문이다. 자, 그래서 발작은 간간히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종종 유발됩니다. 그리고 악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물 치료는요. 엘고타민하고 정신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긴장성 두통은요. 긴장하게 되면 생기는 머리와 목에 생기는 두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우리 딱 긴장하고 이렇게 한참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뭐 운동을 할 때도 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럴 때 긴장성 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시적으로 혈관 압박이 있어가지고 이스케미아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우울과 불안, 긴장, 초조 이런 것들도 긴장성 두통을 유발시킵니다. A형 성격이 두통에 걸리기 쉽고요. 치료제는 항불안제, 근육이완제, 근육 마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완요법,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긴장에 대처하는 나은 방안을 스스로 체득할 필요가 있고요. 근전도나 바이오 피드백, 이완요법, 명상요법 이런 것들도 긴장성 두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번에는 면역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공통으로 뇌분비계, 특히 뇌하수체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기능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감염에 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감염과 알레르기성 장애, 그 다음에 장기이식, 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감염은 감기, 인플루엔자, 단순 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래서 에이즈죠. 에이즈 같은 경우처럼 정신과적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에이즈 있는 환자분들, 교수님 얘기했죠. 모든 신체 질환의 끝은 정신과적인 증상과 같이 컴바인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장애는 아까처럼 알레르기 원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알레르기 장애를 잘 유발하고요. 기관지 천식 같은 어떤 그런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성격 좁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교수님이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알러지 심하고 다이아리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성찰을 해야 돼요. 정신과적으로. 교수님이 이제 정신과의 전문가니까 자아 성찰을 해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 교수님의 이모가 만두 공장을 했는데 그 만두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어른들 이러잖아요. 아우 아깝다. 놔두면 버리니까 빨리 먹고 치워라. 먹고 치워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먹고 치워라. 그래서 먹고 치우는데 내가 안 먹고 싶은데 먹고 치워야 되는 것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다가 한번 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했으니까 어때요? 막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다이아리 하고 엄청 아팠겠죠, 몸이. 그런데 그 돼지고기의 그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고기를 못 먹고 먹어도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적에 어떤 상처, PTSD, 외상, 그 다음에 그런 기억, 냄새도 교수님이 각인된다고 했죠. 그래서 냄새,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어떤 신체 증상의 반응들이 아주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아니라도 먹을 거 많으니까 요즘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죠?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먹어도 뭐 계속 설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그냥 아유 이거 아니어도 뭐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기만 해도 부족한 세상인데 뭐 굳이 이렇게 하면서 안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교수님이 막 안 먹고 싶은데 막 먹어 치워라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이식은요. 우리가 장기 이식은 내 몸이 아닌 올간이 아닌 다른 기관, 다른 사람의 어떤 올간이 나에게 이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안, 우울할 수 있겠죠. 이 장기가 나에게 이식이 되어서 제대로 잘 정착이 되고 나의 신체의 어떤 일부로 잘 자리 잡을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또는 이 장기 이식으로 인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다이아레아나 나우지아 보미팅이나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 반응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장기 이식과 관련된 거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심리 사회적 요인 자체가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부정과 억압의 방어기전을 쓰는 사람에게 암이 많이 발생된다. 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지고 좋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뭐 있죠.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고 이완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신과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 만병이 마음에서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뇨생식기계 장애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교롭게도 배설기관과 성기관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배뇨, 배변, 성기능 이런 것들은 가족, 사회적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스라든지 섹슈얼한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는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아주 성스러운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거 부끄러운 거, 숨겨야 되는 거, 수치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혐오스러워하고 또는 죄책감이나 공포감이나 증오 이런 감정들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성기능의 장애, 배설기관의 장애, 비뇨생식기계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비특이성 요도형 월경전 증후군, 월경 불순, 무월경 폐경, 유산, 피임, 불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원티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성행위에 의해서 생긴 어떤 갈등이다. 또는 뭐 그죠? 뭐 레이비다 이런 경우에는 강간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행위를 거부할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성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한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이 필요해요.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든 남자아이가
몽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버지가 교육하셔야 되고요. 여자아이인 경우에도 생리나 출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생리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막 피가 나왔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마가 제대로 알려주고 막 그거 해주느라고 아버지가 막 향수나 꽃이나 뭐 케이크나 속옷이나 팬티, 생리대 이런 것들을 막 선물로 주기도 하잖아요. 남자아이도 마찬가지로 엄마들이 선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팬티나 뭐 질 좋은 화장지 이런 것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위행위 같은 것들을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위행위 같은 것들을 숨어서 하거나 또는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또는 뭐 보지 말라고 하는 어떤 포르노 잡지를 보거나 또는 그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 어떤 액션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고착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잘못된 인식 때문에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아주 그 긍정적으로 좋은 어떤 행복하고 성공되는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행위를 하거나 할 때 서로 서로 원해야 된다고요. 근데 막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아유 저렇게 한번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여자들을 한 번쯤은 거절한대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또래 있는 어린 청소년들은 그런 인식들을 잘 하고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걸로 교수님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는 어떤 환자분을 대할 때 그렇게 왜곡된 성인지를 가지고 대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질문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환자를 사정할 때 지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나오네요. 과거력이다. 그죠?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와 진단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력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예전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예전에 어떤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환자는 대부분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건강 전문가들을 만나고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분노를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컨버전 디소더들은 의료 진단의 부재, 신체적 제한에 대한 약한 정서를 보이면서 무관심을 보이게 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우리 이전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3번, 4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정서는요. 신체적 증상을 보고할 때 자주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많이 불안해요. 많이 슬펐어요. 많이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의 위기를 설명할 때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걸 설명할 때 좀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 왜? 그게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2차적 이득을 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픈데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구나 라는 거를 미루고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사고의 어떤 thought의 내용으로서는 신체에 대한 과장한 관심이 표현이다. 그래서 단순한 감기를 저 폐렴이에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통증인데 저 암 걸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듣기 원하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환자의 자아 개념을 잘 사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질문해야 되고요. 밑에 줄에 전적으로 신체적 관심에 초점을 두는 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인 경우에는 작은 성공감을 자꾸 반복적으로 맛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 계획을 실천해서 자꾸만 성공감을 맛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학업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엄청 잘해야지, 엄청 막 과제를 열심히 해야지,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꾸준히 하고 꾸준히 하나라도 성공하는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성공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작게 세분화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가정과 직장 내에서 역할과 대인관계를 사정해보고요. 그 밑에 줄에 신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 병이 생길 거라는 공포 때문에 친구를 만나고 사회적으로 외출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울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환자는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족은 의학적 진단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는 신체적 호소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신체적 상태는 종종 가족의 모임, 휴가, 가족 계획, 행사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아파서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6번 생리적 관심과 자가간호를 사정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잠을 잘 못 자는지, 영양의 부족은 없는지, 운동 부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통증이나 다른 신체적 요소와 같이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은 어떻게 작용하는 약물인지, 어떤 약물을 먹는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약물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환자가 항불안제를 사용하거나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처방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멈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이면의 것도 간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간호 진단은요. 우리가 비효율적인 대처, 비효율적인 부정, 사회적 상호작용의 손상, 불안, 수면 양상의 변화, 피로, 통증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고요. 네, 이거 교수님이 수업했다, 그쵸? 자,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간호 계획과 수행은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 목표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간호 목표는 어떻게? 환자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 사이의 관계를 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신체적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 본인은 스트레스가 없다.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환자는 잘 인식하고 있는가, 인사이트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정서적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해요, 슬퍼요, 아파요, 또는 아픈 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요, 아파서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일과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세워서 그 작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환자는 스트레스, 불안, 기타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면 울어요. 혼자 있어요. 밥을 먹어요. 아니면은 뭐 계속 내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뭐 화가 났을 때는 뭘 두드려 깨 부숴야 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방법 말고 이완요법, 스트레칭, 명상요법, 호흡요법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휴식, 활동, 영양 섭취 등 보다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계획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호 과정을 적용할 때 간호 목표와 계획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세우고요. 대상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중심으로 뭐뭐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세운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간호 진단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다 수행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14페이지의 치료는요,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간호 제공자는 환자의 신체적인 호소에 공감하고 민감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고, 신뢰관계, 제일 중요하죠.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닥터 쇼핑, 호스피탈 쇼핑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울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진전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항우울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는요, 플록세틴이라고 해서, 플록세틴은 약물명이고요. 상품명은 프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록세틴,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설트랄린은 졸로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록세틴은 팍실이라는 상품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분명, 약물명에 의해서 상품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상품명으로 우리가 데일밴드 유명하죠. 데일밴드. 데일밴드는 데일제약에서 만든 밴데이지예요. 그래서 데일밴드인데 그 상품명 하나를 잘 지어놨더니 엄청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여러분 신신밴드 주세요 이러지 않죠. 약국 가면 데일밴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로 상품의 이름을 잘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내가 판매하리라고 하는 어떤 그 제약회사의 모먼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데일밴드라고 상품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데일밴드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뭐예요? 거즈도 있고 그 안에 어떤 약품이 또 들어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혈을 하는 약품이 들어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일반명과 약물이에요. 그래서 밴데이지 데일밴드 하나를 사서 그 안에 성분명을 쭉 보면 그 안에 약물명들이 쭉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울 때 기억할 때 상품명과 약물명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해서 쓰거든요. 프로작이라고도 하지만 플록세틴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로라제팜이라고도 하지만 아티반 이렇게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 두 가지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록세틴과 설트랄린, 파록세틴과 같은 SSRI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항우울제이다. 자, SSRI는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인히비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수님이 대면 수업할 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SSRI는 플록세틴, 설트랄린, 그 다음에 파록세틴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환자는 시상 이미지와 비주얼한 이미지와 이완과 같은 통증 관리 방법을 배우고 근육 긴장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는 기능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약물 의존과 남용의 위험성이 있어요. 왜? 먹으면 나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코틱한 마취제 처방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엔세이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염증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치료, 집단 치료에 참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은 집단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호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인지행동 치료 해야 된다고 했죠. 잘못된 인지와 행동을 개선하는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전반적인 집단 치료의 목적은 동료들의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나도 그랬는데 그래도 그러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에 참여하고 약물을 함께 컴바인해서 치료를 한다면 잘못된 인식, 잘못된 병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와 이완 치료 이런 어떤 집단 치료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간호수행은 치료가 목적이고 건강 교육을 제공하면서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대처 전략,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전략을 세워서 교육시키고 지역사회까지 가서 간호를 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아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간호, 중재, 수행이다. 인터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 수행, 중재, 인터벤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건강 교육을 제공할 때 제일 밑에 줄에 21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면 양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리고 활동과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감정적으로 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16페이지에 간호사 이렇게 얘기하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함께 산책하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환자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라고 저항합니다. 그럴 때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드시다는 말씀이시군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한번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협조와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환자분이 어떻게 하나요? 알겠어요. 그럼 잠깐 짧게는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항상 환자의 저항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영양 섭취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다음 패러그랩입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호사는 환자가 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까 아노렉시아 너르보사 있는 경우는 어때요? 거부하잖아요. 싫어요. 먹기 싫어. 살쪄요. 내 몸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식욕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거 먹으면 살이 쪄요. 그래서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죠. 그럼 간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라고 합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자, 환자 배고프면 먹을게요. 약속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한 입이라도 먹어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식욕도 생길 텐데 한번 한 숟가락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이 우리가 보통 3-4번은 좀 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알겠어. 그럼 한 숟가락 먹을게요. 하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하면 간호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나중에 먹고 싶을 때 그럼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와서 같이 함께 있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기분을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줄에 환자들에게 있어 신체화 증상은 실제 경험하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자에게 신체화 증상을 직면시키거나 아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몸 아프다 한다 이렇게 직면시키거나 환자의 증상이 사실이 아님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엄청 괴롭히나 보네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팔에 마비가 왔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엄청 일이 하기 싫은가 보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줬을 때 엄청 일이 하기 싫은가 보구나. 생일상 차리라고 했더니 팔에 마비가 왔니? 이거는 직면이거든요. 그러면 도전하게 되고 이 며느리나 이 환자는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절대 시어머니의 상을 차리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직면하는 행위는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스트레스와 신체 증상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자세한 일지를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팔에 마비가 왔는데 팔에 마비가 온 이유가 뭘까? 그 전에 통화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네. 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왜 내 마음에 안 들었을까? 3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구나. 아니 그 3년 전에 그 사람이 내 흉을 봤구나. 이렇게 이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지를 쓰다 보면. 그래서 일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청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밑에 줄에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요인들이 내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데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환요법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감정에 집중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거기에 몰두해서 막 감정이 막 빠져들게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고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그 정서적 감정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경험해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간호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자신의 정서적 감정을 집중하도록 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자의 1차적 이득과 2차적 이득에 대해서 가족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1차적 이득은 무엇이고 2차적 이득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적 이득을 요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2차적 이득을 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책임감을 완수할 때까지 가족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다 먹었구나, 뭐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하지만 신체적 호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안 되죠. 강화되죠. 그 행위가, 나쁜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말고 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행위를 보였을 때는 잘했다라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그 관심을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한을 두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짧게 반복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처 전략 교육으로는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정서 중심의 대처 전략은 환자가 스트레스 감정을 줄이고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은 환자의 행동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해결하도록 돕고 인생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동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 정서 중심의 대처 전략은 이완, 심호흡, 심상요법, 음악이나 기타 활동을 통한 기분 전환 같은 것들이 정서 중심의 대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은요. 217페이지에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고 그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친구 때문에 난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뭐 이렇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친구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서로 입장을 바꿔서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줄에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불평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역할을 바꾸면 그대가 만약에 친구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왜? 내가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쁜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나쁜 감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구는 다르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것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역할극입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하는 자신감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 것. 그 다음 밑에 줄에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 이후에 어려운 과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대처 전략 교육에서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사회 간호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줄에 정신건강 두 번째 줄에 전문가는 외래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관과 함께 다른 치료 환경에서 어떻게 환자를 만나서 환자가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셋, 여섯, 7번째 줄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통증 클리닉에 의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가족, 친구, 집단, 회사 이런 지역사회를 통해서 지지할 수 있는 집단과 함께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의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미를 찾도록 격려를 하고요. 관심과 안전에 대해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간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겼는데 이게 뒤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두고요. 신체 정신건강 증진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볼게요. 정신건강 증진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들의 공통점은 뭐다? 갈등, 스트레스, 감정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주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를 보다 더 많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신체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즉 환자의 정서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식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럴 때는 뭐 한다? 인지치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정신건강, 건강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신체적인 병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환자를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종종 환자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의료기관에 간접적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비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폭발과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아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의 반응이나 예후는 대체로 느리고 좋지 않은 예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빨리 인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인식이나 인지가 바뀌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놓고 보면 계속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 되게 괜찮은 애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 생각이 잘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그래서 그 성격을 고쳐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들었을 때 그래? 나는 그 사람 그 친구 별로 뭐 안 좋게 생각했는데 네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면이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지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요. 한번 고착이 되면 잘 안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귀를 열어놔야 되고요. 이야기했죠. 모든 성인들이 듣는 것은 귀는 두 개인 이유가 다양하게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생각해서 조심해서 잘 말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지가 바뀌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유가 느리고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 조금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환자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신체와 반응으로 계속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18페이지에 보면 간호사는요, 두 번째 줄에 간호사는 주어진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작은 성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계속 환자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줄에 환자의 호소, 그리고 환자의 비판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평가는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만성 또는 재발성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그 질병이 지속되기도 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재발하고 좀 나았는데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변화는 매우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루해하지 말고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고요. 환자를 믿고 기다려주는 어떤 지혜와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8페이지에 사례, 전환장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세 정수는요, 내과에서 신경정신과로 전과되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어요.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줬죠. 수업할 때. 모두 정상 소견이었어요. 그런데 면담을 할 때 시력을 잃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과거력을 히스토리 테이킹을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또래 친구들이 보이는 관심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학교와 친구에 대한 생활, 일상생활, 즐거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정수는 친구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를 인식했어요. 간호사가. 그래서 그 부모나 형제, 가정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정수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 온 정수 어머니와 간호사가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들어봤더니 남편이 알코올 문제가 있고 가정 내에서 폭력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틀째 정수의 증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막 술을 먹고 폭력을 하면서 가구를 부수고 어머니를 막 때리는 등 아버지의 분노를 목격했어요. 그랬더니 정수가 어머니를 이렇게 탁 도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정수에게 바보 같은 놈, 무가치한 놈라고 하면서 지하에 가 있어! 막 이렇게 막 윽박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3세니까 얼마나 힘이 없고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능력감을 경험했고 아빠가 무능력하다고 얘기했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하실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때부터는 나는 무능력해서 시력을 아무것도 보지 못해 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환장애의 주요 사건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가지고 과거력을 히스토리를 테이킹했기 때문에 정수에게 즐거웠던 친구 관계, 학교 생활 같은 걸 이야기해주면서 작은 성공감을 맛보도록 계속 계획을 세우고 약물 치료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무가치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치료를 통해서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면서 성공감을 맛봤을 때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유지하다 보면 성인기에 왔을 때 이 친구는 정수는 건강한 아이로, 정신건강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퇴원을 하되 지역사회 간호와 아까 컴바인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정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기관을 연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즉 사례 관리를, 지역사회의 간호는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사례 관리하면서 팔로우를 해주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교육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력이 일어나거나 한 번 더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어떻게 협력을 도움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음주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폭행, 음주, 그 다음 이런 것들도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치료기관을 연계해서 함께 치료해서 가족과 지역사회와 정수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간호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문제를 하나 내봤어요. 우울증 환자 치료요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SSRI, SNRI, MAO, I, TCA, S, ECT, 라이트 테라피, ECG 중에서 무엇일까요? 정답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다음 수업 시간까지 가지고 오세요. 다음 수업도 비대면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4주차에 교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하는지 교수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짜리 수업이라 쉬지 않고 연강을 해서 교수님이 1시간 20분 했는데요. 80분, 45분이니까 45분씩 하면 우리가 원래 90분 수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80분이네요.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 퀴즈 하나 내놨으니까 퀴즈 풀면서 여러분들 과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교수님이 내줬던 또 사전학습 과제가 있으니까 그거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던 거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교수님이 여러분을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 한 10분짜리 하나 링크 걸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시간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